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매튜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 현재 유엔 개발 계획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전 세계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해왔죠. 특히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찾는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제 지도교수였던 윌리엄 교수님은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권위자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기술 이전에 의존한 모방 경제다. 재벌이라는 거대의 기업들이 정부와 유착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선진 경제는 아니야.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 아닌가요?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일본이 기술을 전수해줬고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팔았을 뿐이잖아요. 더욱이 2008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 경제 세미나에서 삼성 임원과 토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서구 학자들은 아시아 경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시아 기업들과 몇 번 더 접촉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망스러웠어요. 중국 기업들은 기술을 훔치기에 바빴고 일본 기업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한국 학생 때문에 더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것도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한국이 얼마나 우수한지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정작 경제학 수업에서는 별로 뛰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 모델로 한국 모델을 채택하자는 것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벌 중심의 불균형 경제를 롤모델로 삼자고요? 수출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라고요? 죄송하지만 한국을 선진국 모델로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많은 나라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그때 유엔개발계획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주일 후 다시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세요. 그때까지 한국이 정말 롤모델이 될 수 없는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 학자적 신념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벌써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을 믿어야죠. 하지만 대체 무엇이 저를 이렇게 긴장시키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모든 것이 디지털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니까 자동으로 제 정보가 뜨고 지문 인식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죠. 이상한데 제가 예상했던 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짐을 찾는 것도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끊김도 없었죠. 영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지하 40m에서도 오지가 터지더군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건 그냥 정부가 돈을 퍼부어서 만든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 거리로 나가봤어요. 시간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이에요. 런던에서는 밤에 여자가 혼자 다니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여기 강남거리에서는 20대 여성이 혼자서 편의점에 가고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이건 또 뭐지? 더 신기한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에 2호선을 타봤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런던 지하철 러시아워보다 훨씬 붐볐죠. 그런데도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환승도 놀라웠어요.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는데 표지판이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헤매지 않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KTX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런던에서 맨체스터 가는 것보다 빠른 거죠. 그것도 시속 300km로 달린다는 겁니다. KTX 1등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선로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터널 기술도 인상적이었죠.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되어서 런던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좀 반칙 아닌가?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70대로 보이는 분이 영상통화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영어로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더군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최적 경로를 찾아서 정확한 요금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런던 택시들이 때때로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건 당연하고 모든 결제가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가능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소비자 편의성은 확실히 뛰어나네. 하지만 이건 정부가 돈을 퍼부어서 만든 시스템일 뿐이야. 진짜 경제 구조는 다를 거야.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어떤 수준인지 궁금했거든요.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만난 박사 과정 학생 김민수 씨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원래 소작농이셨어요. 1970년대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이 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농지개혁이요? 제가 물었어요. 김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토지를 재분배하면서 아버지가 땅 주인이 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집 형편이 나아졌고 아버지는 농사 지으면서도 자식 교육에 모든 걸 투자하셨어요. 이상했어요. 농지개혁이라는 건 보통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건데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기존 지주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김민수 씨가 설명해줬어요. 정부가 보상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의 연구실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모습이 MIT나 스탠포드 학생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집중도가 높아 보였어요. 이 연구는 어디에 쓰이나요? 제가 물었더니 삼성전자와 공동 프로젝트로 3나노 공정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실제 산업과 바로 연결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국 대학들도 산학협력을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우는 드물거든요. 점심시간에 김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교수님, 시간 되시면 제 고향 초등학교에 가보시겠어요?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데 한국 교육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서울이 아닌 시골 지역은 어떨까 싶어서 말이에요. 충청남도 작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였는데 도착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학교 건물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작은 시골 학교인데도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관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런던 외곽 지역 초등학교보다 시설이 더 좋았어요. 6학년 담임 선생님인 이현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 반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농사 짓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든 아이가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요. 실제로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 대부분이 좋은 중학교에 진학했거든요. 시골에서도 교육 기회가 평등한가요? 제가 물었더니 이현주 선생님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온라인 수업 시스템도 있고 서울에 있는 명문 학원 강의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시골이라서 경쟁이 덜해서 아이들이 더 창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죠.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서 영어로 인사했어요. Hello, nice to meet you. 발음도 꽤 좋았고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How did you learn English? 라고 물으니까 I study with AI, teacher on tablet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골 초등학생이 AI 영어 교사와 공부한다고요? 그 아이가 태블릿을 보여주는데 정말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발음 교정부터 문법, 회화까지 모든 게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든 건가요? 제가 선생님께 물었더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초등학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국에서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교육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골 농촌 지역 아이들도 서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얻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때 농지개혁 덕분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계속 소장공이셨다면 저는 대학은커녕 중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회 구조가 바뀐 거였어요. 땅이 없던 사람에게 땅을 주고 교육 기회를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고 그 결과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이건 단지 공공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 철학이군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노트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 뭔가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번째 날, 저는 한국 현대사 전문가인 김정우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신 분이었어요. 제가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분이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어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제 영상들입니다. 이걸 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건 1997년 12월의 모습이었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한국의 상황이었죠.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폭등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정말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금목걸이, 금반지를 들고 나와서 국가에 기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김정우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외화를 벌어서 IMF 빚을 갚자는 운동이었죠. 화면 속에서 할머니 한 분이 결혼 반지를 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이 반지가 50년 전 남편이 준 건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바쳐야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대기업들도 스스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요? 제가 믿기 어려워하니까 김정우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포기했고 LG는 반도체를 정리했어요. 현대는 계열사를 대폭 줄였죠.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중심축까지 흔든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재벌은 정부와 유착해서 특혜만 받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고통을 감수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이해가 안 돼요. 재벌들이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김정우 교수님이 빙긋 웃으셨어요. 나라가 망하면 자신들도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한국적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분이 보여준 다른 자료도 놀라웠어요. 위기 이후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1999년부터 IT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가 됐다는 거예요. 벤처 기업들도 이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네이버, 다음 같은 회사들이 다 이 시기에 생겨났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제가 정부가 주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김정우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물론 정부 지원도 있었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었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벤처 창업에 뛰어들었고 시민들이 벤처 투자에 참여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국가적 각성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생존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죠. 한국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특별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더니 김정우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남은 비결이죠. 5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침입을 받았지만 매번 하나로 뭉쳐서 극복해왔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바치는 장면,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기부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야. 이건 국민성의 문제였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재벌공화국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재벌들도 위기 앞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의 생존을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과연 지금도 그런 혁신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5번째 날, 저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라고 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교육을 받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였죠. 연구팀장 박성민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3나노 공정을 개발하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수백 번 실패했죠. 하지만 그 실패들이 전부 데이터가 됐어요. 실패가 데이터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박성민 부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실험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1만 2천 번의 실험 결과가 들어있어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죠. 하지만 실패한 실험도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귀중한 정보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실패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다음 실험을 추천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실패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원하죠. 박성민 부장님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은 네이버였어요. 판교에 있는 네이버 본사는 정말 독특했어요. 사무실이 아니라 놀이터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연구소 김은서 팀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실패 보고서를 쓰는 문화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해서 공유하죠. 실패를 공유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김은서 팀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패를 숨기면 다른 팀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실패를 공유하면 전체적으로는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문화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데 익숙해요. 게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죠. 틀려도 계속 도전하는 문화가 있어요. 오후에는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했어요.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루 만에 배송이 가능한지 궁금했거든요. 물류센터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로봇들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물류팀 이준호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로켓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3년간 매일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고객들한테 엄청 욕먹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개선해 나갔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더니 이준호 매니저님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했어요. 포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현대자동차 연구소도 비슷했어요. 전기차 아이오닉을 개발할 때 배터리가 500번도 넘게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했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제 노트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다는 걸 말이에요. 영국이나 독일의 기업들은 실패하면 책임을 묻고 조심스러워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고 더 빨리 시도하고 더 빨리 개선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실리콘밸리도 부럽겠는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문화가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조직이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전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구나.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구나. 6번째 날, 저는 하이브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BTS가 소속된 회사라고 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이브 기획팀 최유나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BTS가 성공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데뷔 초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이요? 그렇게 오래 투자했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최유나 이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장기 투자에 익숙해요. 당장의 수입보다는 아티스트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서구의 음악 산업은 대부분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BTS의 성공 전략이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음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팔고 있어요. 최유나 이사님이 BTS의 앨범 기획서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각 앨범마다 하나의 완성된 세계관이 있었고 팬들이 그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산업이 아닌 감정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노래를 파는 게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하이브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외국 분이시죠? BTS 좋아하세요? 제가 방금 하이브에서 나왔어요 라고 하니까 기사 아저씨 표정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랑이에요. 제 딸도 BTS 팬이거든요. 영어 공부도 BTS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강릉에 있는 한 유치원을 방문했어요. K교육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옷에 반 아이들이 영어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박지영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가르치는데 집중해요. 영어든 한국어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신감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박지영 원장님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보여주셨어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저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좋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예뻐요라고 말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훌륭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다른 아이는 저는 BTS 오빠들이 좋아요. 외국 사람들도 BTS를 좋아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맞아요. BTS처럼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이가 열심히 연습하고 친구들을 사랑해야 해요라고 대답하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정말 똑똑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BTS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작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동시에 키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꿈을 함께 말이에요. 박지영 원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도 BTS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BTS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유도, 삼성이 혁신을 계속하는 이유도, 그 시골 초등학생이 AI로 영어를 배우는 이유도 모두 같았어요.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였던 거예요. 한국은 기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유치원에서 나오면서 박지영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꿈을 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걸 좋아하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 런던에서 출발할 때의 냉소적이고 확신에 찬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뭔가 겸손해지고 경외감을 느끼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던 거지? 제가 15년간 연구해온 경제학 이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GDP나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믿고 함께 꿈꾸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 정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내일 아침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서 유엔 회의에서 발표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전에 준비했던 발표 내용은 완전히 쓸모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성장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집단의 진화야. 제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외국 분이신가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할아버지였어요. 정장을 입으신 걸 보니 퇴근길인 것 같았어요. 네, 영국에서 온 경제학 교수예요. 한국 경제를 연구하러 왔는데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네요.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현대건설에서 40년 일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런 우연한 만남이 있을 줄이야. 저는 할아버지께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성, 교육 시스템의 평등성, IMF 위기 극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BTS까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한강을 가리키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산골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강이 된 거잖아요. 한국 사회도 그래요. 개인의 노력, 가족의 희생, 공동체의 연대가 모여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정말 하나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1960년대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에 모든 걸 걸었죠.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뤄냈고 1990년대에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IMF 위기 때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극복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희생과 연대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건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한강 건너편 불빛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강남도
여의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랑스러운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제가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손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가 제 손자예요. 7살인데 벌써 3개 나라 말을 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요. 그리고 꿈이 있어요. 우주비행사가 되어서 달에 가고 싶다고 해요. 할아버지 목소리에 진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60년 전 제가 7살이었을 때는 글자도 못 읽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손자는 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의 진짜 성공은 경제 지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BTS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세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BTS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해질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K-팝, K-드라마, 한국 기업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존재 증명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명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완성됐어요. 한국의 성공 비밀은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바로 신뢰였어요. 개인이 사회를 신뢰하고 사회가 개인을 신뢰하는 시스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신뢰하고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신뢰하는 문화, 기업이 직원을 신뢰하고 직원이 기업을 신뢰하는 관계,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가 국민을 신뢰하는 구조.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바꿨어요. 불사조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대한민국 발전 모델.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비판하려고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위기를 먹고 자라는 불사조예요. 그리고 그 불사조의 날개는 바로 사람들 간의 신뢰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내일 UN 회의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네바 UN 본부 회의실에 다시 섰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을 비판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총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일주일 동안 한국을 직접 보고 오셨는데 여전히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일주일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재벌 중심의 불균형 경제라고 선진국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그들은 위기를 먹고 자라는 불사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성, 교육 기회의 평등성, IMF 위기 때의 집단의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 한국의 성공 비밀은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1960년대 농지개혁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층이 교육받을 기회를 얻었어요. 시골 아이든 도시 아이든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성과 중심 수출주의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출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완벽주의적 수출주의입니다. 반도체든 자동차든 K-팝이든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단 DNA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보셨나요?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입니다. 넷째, R&D에 대한 압도적 몰입입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를 개발하기까지 5년간 수백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다음 혁신의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개선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저희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근본에 신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사회를 신뢰하고 사회가 개인을 신뢰하는 시스템. 이것이 한국 발전의 진짜 비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농 아들이 현대건설에서 40년 일하고 그의 손자가 3개 나라 말을 하며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이야기를요. 이것이 진짜 발전입니다. 단순히 GDP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꿈이 커지는 것,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손자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프리카 대표, 라틴 아메리카 대표, 동남아시아 대표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나니 한국 모델을 적용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국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나라 대표들이 찬성 의견을 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 발전 모델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레만 호수가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강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작은 한국 국기가 놓여 있어요. 한국에서 기념품으로 가져온 건데 이제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그 국기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제 제가 배우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리사 매튜스와 한국의 특별한 여정,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엔 냉소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던 그녀도 결국엔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함께 꿈꾸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뢰의 공동체를 만든 나라였던 거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단 1초만 할애해 주세요. 당신의 그 1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품격과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이 또 하나의 신뢰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